항공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추락에 대한 그런 사고들 영상들을 보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자동차나 다른 교통수단 어느 것과 비교해서도 가장 안전한 수단입니다. 예를 들면 한 200만 번 정도 타면 한 번 정도 사고가 날 정도로 안전하고요. 네. 차라리 저희 가족이 운전을 해서 나갈 때 사고 나지 않을까 엄청나게 안전하다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 방송 재난안전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 징검다리 연휴에도 항공편 이용해서 해외여행 떠난 분들 많습니다. 비행기가 대중화하면서 이 항공 안전에 대해 염려하고 또 궁금해하는 분들도 부쩍 많아졌는데요. 최근 곳곳에서 빠지지 않는 드론 기술도 이 항공 안전의 중요한 분야입니다. 오늘은 항공안전기술원 이대성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 항공안전기술원 사실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 재난안전 119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우리 항공안전기술원과 또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해드리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2008년도에 네. 유엔 산하에 아이케오라고 하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항공기 제작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제작과 인증을 분리해야 된다. 즉 우리 이제 운동경기에서 선수하고 심판이 따로 있듯이 네. 그걸 이제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그 수준에 도달했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를 충족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항공안전과 그 교통 증진을 하는 목적으로 국토부 산하로 항공안전센터가 기술센터가 출범이 됐고요. 또 이듬해 2014년에 법이 제정이 돼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으로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설립 이후에는 저희들이 항공기, 또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 또 공항에 있는 많은 시설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을 검토하고 확보해주는 그런 기술 개발을 하고 인증을 목표로 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네. 또 미래 항공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 안전부터 인증 그리고 미래 항공까지 아우르는 기관이라는 말씀이신데 요즘 이 분야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것 같아요. 항공과 관련한 여러 가지 관심 분야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올해는 주로 어떤 부분에 좀 중점적인 업무를 추진하셨는지.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항공교통 인구가 많이 줄었었는데 네, 지금 엔데믹을 급감했었죠. 맞아서 아주 예. 다시 예전 수준으로 아주 빠르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 운항 횟수도 많고 운항 횟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사고의 개연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뭐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난류 문제로 네. 그런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또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도심 항공교통 UAM에 대한 준비 또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지금 굉장히 많이 더 각광을 받고 있는데 드론이요.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산업 활성화를 하면서 또 안전도 계속 확보할 수 있을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이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더욱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 하나씩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앞서서 비행기 난기류 얘기를 언급을 해주셨어요. 최근에 주요 항공사들이 그 기내에서 서비스하던 라면 서비스 네. 중단했다. 뭐 뜨거운 커피도 그럼 안 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얘기를 요즘 많이들 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난기류가 실제로 심각해졌기 때문이잖아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걸 네. 먼저 좀 보고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콜롬비아의 아비앙카 항공이라는 곳에서 승객 한 분이 촬영하신 영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기내가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소리가 잘 들리진 않지만 기도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 난기류가 좀 잠잠해진 다음에 좀 부상자를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난기류가 관련한 수치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느끼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저도 뭐 항공기를 자주 이용하는데 난기류는 뭐 예전에도 쭉 있어 왔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대기권의 온도의 그 분포가 좀 더 불안정해지니까 온도 편차가 심하면 그 기류가 좀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항공기가 난기류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고 있고요. 그게 또
미리 예보하고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처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어떤 그런 기상에 대한 데이터, 항공기가 날면서 이제 여기 난기류가 발생했다라는 건 정보를 다 공유를 하거든요. 그러면 좀 더 빨리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빅데이터로 인공지능 이런 기술까지 넣어서 조금이라도 빨리 좀 예측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각국 간에 좀 정보 공유하는 공조를 위해서 국토부를 포함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항공기상청 자료를 조금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상공에서 관측된 난기류가 2019년에 634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464건으로 2.3배가 증가한 것으로 실제로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이제 어떤 기후 변화로 네.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후 온난화가 되면서 온도가 네. 높아졌는데 상층권의 온도는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 지상과 항공기가 나르는 곳 사이에 온도 편차가 더 커졌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면 대류 현상이 더 활발해지고 그것이 또 국지적으로 굉장히 이제 활발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고요. 네. 지금 현재 항공기 운항되고 있는 항공기에서 그거를 회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당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시트벨트라고 하죠. 그거를 그 안전벨트를 항상 착용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항공기 안전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난기류로 비행기가 추락할 일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항공기가 그렇게 불안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락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기내에서 급격한 어떤 하강으로 인해서 네. 몸을 다친다거나 실제로 지난 5월이었나요? 그 영국의 한 승객은 한 네. 명이 심장마비로 네, 숨진 네. 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뭐 날씨 예보도 점점 고도화돼가고 있는데 이게 한계라는 게 어떤 한계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항공기가 뭐 아시다시피 이제 공기의 힘을 빌어서 날고 있는데 네. 공기층이 불안한 것을 근본적으로 피지컬하게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죠. 가장 예. 좋은 거는 회피해가는 게 좋은데요. 예. 회피하려면 앞에 어느 적정 거리에 이제 난기류가 있다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기술로는 경제적으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좀 더 마이크로스코픽한 일기예보 기상 정보를 다 같이 공유를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방법보다는 앞서가는 비행기에서 그런 정보를 주변 항공기하고 공유를 하고 네. 그거를 같은 항공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항공사 또는 다른 나라끼리도 전부 공유를 하면 그런 것을 많이 좀 회피할 수가 있고 그런 쪽으로의 노력이 당장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도 또 저희 기술원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국제 공조 부분을 얘기를 해주셔서 질문을 드리자면 그런 항공기관의 정보 공유에 관한 공조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예. 지금 국내 국내 국적사들 또 LCC를 포함한 그런 항공사들하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국토부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그런 그 난기류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항공 안전 기술과 관련해서 이제 드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요즘에는 실종된 사람도 드론으로 찾았다는 기사를 보기도 했고요. 또 농촌에서는 물 주는 일도 또 드론이 활용되기도 하고 드론의 활용 분야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 지금 이 드론 산업이 어디까지 발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드론 산업은 이제 한때 4차 산업의 총알은 뭐 말도 듣고요. 굉장히 급성장할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 기대치보다는 좀 못 미치지만 굉장히 저희 생활에 지금 뭐 밀접하게 다가와 이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농약 살포 같은 방제를 포함해서 또 택배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고압 전선의 관리라든지 교량의 관리, 즉 사람이 하기 힘든 것들 또 뭐 잘 보시겠습니다. 연속극이나 영화 같은 데서 요즘 드론 없이는 그 멋진 장면을 못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드론은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로 인해서 그 산업 생태계도 굉장히 급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 드론 산업 매출액이 약 한 5천억 정도 됐었는데 22년에는 약 2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거의 2년 사이에 2배 성장한 지금 거네요.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런 민간 활용 분야 또 군용으로도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도
몇 년 전부터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해왔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더 시킬 것이냐 또 우리나라 드론 산업의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지금 차근차근 추진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보니까 경기도 포천이나 전남 여수 같은 경우에는 드론 배송을 본격화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이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택배처럼 집 앞에 무언가를 배송해 주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게 보니까 드론 배송 지역이 따로 있고 이렇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드론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집 앞으로 바로 갖다 주면 제일 좋은데 네.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그렇죠. 문제도 있고 예. 안전 또 문제도 안전 있고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정해진 구역, 정해진 그 드랍 장소라든지 그런 곳으로 배송하기도 하는데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혈액 수송 같은 거는 차로 하려면 굉장히 시간 그 그러네요.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드론으로 하면 굉장히 급하게 수혈이 필요한 병원에 배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수요자한테 전달되기도 하고요. 또 도서 지역, 또 그다음에 뭐 산간에 굉장히 오지 같은 데는 드론이 바로바로 배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데 도심에서 저희들이 뭐 그 주문 배달하듯이 드론을 막 그 편리하게 사용하기에는 아직 안정성이 그렇죠. 100%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다 드론 배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별 비행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법상으로는 거의 전 세계가 비가시권, 즉 조종하는 사람의 시야에서 벗어나면 또는 야간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비행을 못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이 100%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상에 떨어졌을 때 그 이제 전혀 관련 없는 우리 지상에 있는 분들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수행해서 이것을 활성화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을 단계적으로 지금 시범 지역을 정해서 지금 드론 배송 지역은 14개 지자체 또 32개 섬 지역에서 올해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지금 보시면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14개 지자체가 표시된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 각 지자체에서 어떤 부분에 특화된 드론을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보실 때 이 부분이 좀 기억에 남았다는 게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할 때 각 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보고 좀 특화된 그런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보다는 좀 더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는데 많은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 같으면 항만에 큰 선박이 바로 그 항만까지 못 들어오고 원항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을 때 거기 이제 배에 있는 승무원들한테 생필품, 의약품을 배로 전에는 날랐었는데 지금은 바로 이제 드론으로 심지어 뭐 햄버거 같이 음식도 이제 나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주도나 뭐 인천 지역의 도서 지역에 의약품, 생필품 이런 걸 급하게 배송할 수도 있고 또 뭐 그 방송에도 보셨을 텐데 그 해변가에서 수영할 때 안전 관리를 전에는 이제 그 망을 세우고 그 탑 위에서 사람들이 해고 필요하면 또 튜브를 이제 그 날르고 했는데 지금은 드론이 보면서 드론이 안전 튜브도 이렇게 그 익사자 그 위험한 지역에 투여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의 어떤 드론 배송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드론 배송이라고 하면 드론 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의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뭐 여러 방면의 한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주 무거운 건 나르지 못할 테고요. 그렇지만 이제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금 내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사실은 시간적 한계도 있고 하겠지만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굉장히 그 한계는 저희들이 지금 점점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그 드론 안전 관리 시스템을 그 구축해서 표준 매뉴얼을 제공하고 그 어차피 국가가 그 안전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그 트럭처럼 큰 거를 하기에는 드론이 뭐 엄청 커져야 되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작은 규모 뭐 10km 미만 정도까지는 굉장히 다양하게 좀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 우리 도로 상황을 보면 뭐 신호등부터 도로의 어떤 표지까지 굉장히 정교하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뭐 항공기도 그렇지만 드론도 그렇고 이 하늘길과 관련해서 이 하늘을 오가는 것과 관련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건가요? 항공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벌써 한 120년 네. 전에 라이트 형제가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생활에는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유용한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공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추락에 대한 그런 사고들 영상들을 보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자동차나 다른 교통수단 어느 것과 비교해서도 가장 안전한 수단입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사고들을 경험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레슨을 갖고 안전을 계속 그 제고해 와서 지금은 항공이 가장 안전한 그런 교통수단이라고 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 200만 번 정도 타면 한 번 정도 사고가 날 정도로 저희들이 그 안전하고요. 네. 뭐 수치로 하면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그 페일리어 레이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안전하다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걸 알아도 그 뭐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거나 하면 공포감이 밀려오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럼 원장님 같은 전문가께서는 이 수치를 알기 때문에 겁나지 않으시나요? 저도 이제 뭐 비행기 타고 그 난기를 만난다든지 하면 네. 당연히 이제 약간의 그 두려움을 갖기는 합니다만 비행기를 타고 어디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갈 때 이게 사고 날까 봐 걱정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차라리 저희 가족이 운전을 해서 나갈 때 사고 나지 않을까 자동차 더 걱정을 운전을 할 때? 예.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마 확률적으로 그 사고 확률이 더 높은 게 훨씬 더 사실이니까요. 높죠. 네. 우리 또 그 항공기 인증도 핵심 업무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품 하나의 문제가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실 것 같은데 어떤 일을 주로 추진하고 계신가요? 항공기라고 하면 이제 불특정 시민들이 타는 그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정부가 안전을 보장해야 됩니다. 특히 자동차나 다른 지상교통은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서서 또 수리부나 레카를 부르면 되는데 네. 항공기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항공기의 설계, 제작, 또 운영의 전 수명 기간 동안 안전하다는 것을 검증하고 확인해 주는 제도가 인증 제도고요. 네. 그거를 모든 국가가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인증을 받지 못하면 운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도가 인증 제도라고 보면 되겠고 항공기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기 때문에 안전도 높아지지만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검증하고 그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기술원의 업무고요. 네. 안전의 인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 앞서서 드론 얘기를 잠깐 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 그 드론 촬영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네. 어떤 지역에서 보통 규제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일몰이 되면 네. 드론을 원칙적으로 날릴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인구가 이렇게 많이 모인 장소, 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날리면 안 되고요. 도심에서도 지금 서울 지역 같으면 대부분 지역이 날리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 많이 드론 라이트 쇼도 보시고 네. 막 그 주로 저녁 때 밤에 하지 야간에,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특별 비행 승인을 통해서 네. 기체가 안전한지 또 비행하는 지역의 안전도가 확보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네. 검토하고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승인의 범위를 좀 더 넓히려면 보다 좀 정교한 어떤 체계들이 마련돼야 된 이후에 가능한 일이겠어요. 예, 기술의 지금 발전을 위해서 특히 이제 좋은 의도를 갖고 드론을 쓸 수도 있지만 테러라든지 나쁜 요즘 뭐 북에서 네. 그 드론이 넘어올 때도 저희들이 긴장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은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또 나쁜 목적을 갖고 쓰는 그 쓸 수 있는 드론에 대해서도 어떻게 규제를 할 건지 또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드론이 못 들어가게 지금 법으로 막고 있는데 그런데 불법으로 들어오는 드론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엔티 드론이라고 해서 드론을 잡는 기술, 막는 기술과 네. 드론을 활용하는 기술이 같이 동반 성장하도록 해줘야 되는 그렇겠네요. 것이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네, 아주 큰 숙제를 안고 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동차 운전을 하다 차가 막힐 때 이런 상상들 다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걸 좀 자동차를 뭐 하늘 위로 띄어서 날아가는 택시처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 만화 영화 같은 데서 등장하는 예. 일이잖아요. 이런 하늘을 나는 택시, 우리 흔히 도심항공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 기술은 지금 어디까지 발전이 된 건가요? 아마 뭐 많은 분들이 공상과학 영화에서도 네. 그 플라잉 카 또는 에어택시 이런 거를 보시거나 들으셨을 겁니다. 그
그만큼 교통체증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이 날아서 가고 싶은 욕구가 있고 네. 또 항공인이라면 당연히 가져왔던 꿈인데 그다음에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많이 못 되오다가 2016년에 차량 공유 회사인 우버에서 이제 백서를 발행하면서 기존의 플라잉카보다는 조금 단순화해서 그냥 수직으로 이착륙하고 도심에서 버스처럼 네. 고정 루트를 갖고 이용하는 방식으로 제안이 돼서 그것이 지금 계속 발전해서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 한국말로 도심항공교통, 도심항공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지금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직 상용화가 안 됐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한 800개 이상의 모델이 지금 제시가 돼서 개발 중에 있고 회사만 해도 수십 개가 됩니다. 가장 지금 앞서 있는 데는 중국의 이항이라고 하는 작은 드론, 큰 드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 중국 회사인가요? 예. 중국 내에서는 인증을 받아서 지금 상용화에 시작을 했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조비라든지 몇몇 회사가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개발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인증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파리 올림픽 여름에 있었던 거기에서도 그 유럽의 한 회사가 그 시범 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 시범 서비스라 하면 어떤 수준의 운송이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시범 서비스라고 하면 제한된 루트에서 그야말로 좀 시범적으로 네. 완전하게 누구나 막 탈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완전 상용화 네. 단계고요. 시범 서비스 단계는 상용화 이전에 네. 좀 더 그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예, 그런 우리 이렇게 할수 개념으로 있다. 그 검증도 하고 그다음에 이 도심에서 날아다니면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파리 올림픽에서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좀 인증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못했고요. 네. 지금 내년에 일본은 오사카 박람회가 있습니다. 2025년에 예. 거기서 지금 준 상용 서비스처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28년 LA 올림픽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이게 그러면 어떤 그 항공기, 헬기, 그 개인용 헬기와의 어떤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사실은 개인용 헬기가 지금도 도심에서 날아다니고 네. 뭐 미국 같은 대도시에서는 좀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쉽지는 않지만 네. 그거하고 차이점은 헬기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좀 시끄럽습니다. 많이 시끄럽죠. 예. 바람도 많이 불고. 그것도 한 대만 날아다니면 시끄러운데 네. 수십 대가 동시에 날아다니면 굉장히 이제 저희들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소음 수준입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항공기가 쉽게 많이 날아다닐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소음이 적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공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전기 추진 방식의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eVTOL, Electric Vertical Take Off and Landing 의 약자인데요. 예. 그런 수직 이착륙 전기 추진 항공기를 이용해서 도심에서 운송을 하고 사람도 타고 물건도 나르는 화물도 나르는 그런 방식을 지금 도심항공교통이라고 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큰 기존의 국가 간의 도시 간에 날아다니는 항공기의 스몰러 버전, 그러니까 작은 축소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로드맵과 관련한 설명이 나오는데 원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로드맵 이게 새로운 항공기를 개발해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모든 교통 체계를 기존에 없던 거를 새로 만들려니까 엄청난 굉장히 일이죠. 큰 역사입니다. 네. 우리 시내에서 버스 전용 차선인가요? 그거 할 때도 얼마나 많은 맞아요. 예. 그 고생들을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도 바꿔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뭐 보험서부터 그다음에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법만으로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도 만들고 또 이것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해서 그 하고 있는 산업체들을 지원해주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안전이 보장이 돼도 시민들이 수용을 해야 됩니다. 저건 자동차 타듯이 탈만해, 탈래.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캠페인도 해야 되고 그 시민들이 수용을 할 정도로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만드는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정책을 만들고 하는 것이 KUAM 로드맵에서 저희들이 로드맵을 짰고요. 예. 그런 걸 또 만들기 위해서 민간 협의체 UAM 팀 코리아라고 합니다. 처음에 한 60개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모든 관련된 생태계 단체들이 대부분 다 들어와서 한 200개 정도의 단체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 실수요자 생태계에 참여하시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그것들을 정책으로 하고 R&D 개발도 거기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일들을 지금 팀코리아에서 UM 팀코리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뭔가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시는 동시에 거기에 안전까지 담보하셔야 되는 그 균형을 맞추시는 일이 정말 힘드실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조금 생소한 분야이기도 한데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항공 분야의 안전 관리가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항공교통의 역사가 라이트 형제부터 한 120년이 돼서 저희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이 UM이라는 분야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교통, 도심에서 이제 저희들이 정말 출퇴근도 UM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머지않아 다가올 겁니다. 다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투자도 돼야 되고 시민들이 그걸 수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앞다퉈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경쟁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항공 안전과 또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우리 택시 타듯이 네. 그 경제적인 비용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 이제 자동차를 타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들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선진국 못지않게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대성 항공안전기술 원장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